생두의 성분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커피에서도 커피 체리 같은 경우는 역시 제일 많은 것은 당연히 물이겠죠. 물이 뭐 처음에 막 씨앗이 맺힐 때 같으면 90% 가까이 됐다가 줄어서 50%또 그리고 50%된 생두를 말려서 원두를 만들면 물이 한 10% 정도, 많이 말리면 8%, 좀 있으면 12%까지 물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생두일 때, 그, 제일 많은 것은 그래도 역시, 음, 탄수화물이겠죠. 탄수화물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것은 세포벽 성분, 불용성 성분이 제일 많고요. 그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제법 많은 게 뭐냐, 그러면 설탕이 제법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 세포벽 성분으로서는 어떤 자료에 보면 셀루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셀루로스는 아니고 갈락토만난이나 아라비노 갈락탄 같은 다당류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사실은 일반적인 유기산 함량은 그렇게 특이하지 않는데 클로로겐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요. 클로로겐산 같은 커피 생두에서 가장 특별한 성분 그러면 오히려 클로로겐산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왜냐 그러면 보통 유기산 이렇게 특정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물 말고 그렇게 한 성분이 많은 경우가 별로 없는데 클로로겐산은 거의 10% 가까이. 그러니까 클로로겐산이 10%라는 것은 그 모든 식물을 통해서도 가장 많은 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뭐 한 15%까지. 그리고 단백질인데 단백질 보통 그렇게 말하고 다른 식물 같은 경우는 말 안 해도 될 텐데 카페인과 트리고넬린이 제법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질소화합물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미네랄은 사실 해분이 제일 많고요. 들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힐까지 거의 뭐 10달 가까이 걸리는데 이 과정이 뭐 이렇게 이 형태가 작았다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일단 크기를 만들고 속시가 자라고 내용물이 채워지는, 그러니까 커피 생두 경우 이렇게 단단한 견고한 세포벽을 만들고 그 안에 내용물이 충실하게 차 있어야 좋은 생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세포벽이 부실하거나 내용물이 부실하면 결점도라고 봐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종피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고 점점 속시에 있는 고형분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식품에서 식품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뜻 야 물이 공짜니까 여러 음식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먹다 보니까 우리 몸에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물 한 컵을 마신다. 그럼 이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번에 마시는 양이 그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수분의 양, 자기 체중의 60% 이상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40에서 50kg 갖고 있는데 그 중에 1%만 모자라도 목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생존의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뭐 세균, 효모, 곰팡이 다 물의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진핵생명체가 물에 좀 더 잘 물이 수분 함량이 낮은 상태 잘 버티지만 수분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죠. 수분이 제일 중요하고 다른 여타 반응에서도 수분이 많아야 그 형태도 액체 상태 가까이 되고 그래 효소도 빠르고 다 빨라지는데 특이하게 지방에서 하나만큼은 수분이 없어도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그 코팅막, 이 유기물, 지방 같은 유기물이 있을 때 그 위에 물층이 막고 있으면 산소가 투과력이 낮아서 이게 산패가 덜 일어나는데 산패가 수분이 낮으면 오히려 더 산소가 직접 닿을 수 있어 빨리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현상만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분이 많으면 모든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커피 생두도 식물이죠. 식물의 씨앗이죠. 그러니까 일반 식물과 큰 차이는 없고요. 제가 오늘 설명할 내용은 그러니까 제가 식품의 원리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정리해 놨고 그걸 나중에 다시 하나하나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책 내용을 소개해 주는 차원이고 그리고 또 이 책 내용도 사실 PPT로 다시 한번 할 거라서 그냥 개략적으로 쭉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탄수화물의 기본은 포도당이죠. 포도당에서 두 개를 붙이면 메가당이 되고 뭐 여러 개가 붙어 있으면 올리고당이 되고 이게 전분 같은 경우는 아밀로펙틴 이게 더 많죠. 아밀로펙틴과 아밀로스 형태가 되고 이게 직선 형태로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으면 셀룰로스라고 하고 자연에 제일 많은 유기물은 무조건 셀룰로스인 거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가장 많은 것은 무조건 전분이고 전분이 저장체 형태로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분해해서 뭐 덱스트린도 만들고 물엿도 만들고 포도당도 만들고 포도당을 효소를 통해서 한번 전환시키면 과당이 돼요. 이게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런 효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연에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든 포도당을 다른 부위로 보내줘야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합성은 잎의 엽록소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식물의 다른 모든 부위는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이 유기물을 보내줘야 그걸로 에너지원으로도 쓰고 그걸 통해서 이 부품으로도 쓰는 거죠. 그래서 보내줄 때는 설탕 형태로 보내진다. 포유류가 특이하게 이걸 한 단계 갈락토스로 전환시킨 다음에 결합시켜서 유당을 만든다.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걸 단당류라고 한다. 2당류. 세 개면 3당류일 텐데 두 개 이상을 다 올리고당이라고 하고 실제로 뭐 3당, 4당, 5당이 많다면 이거에 대한 분류도 있고 많은 설명도 있을 건데 그런 자료가 없는 이유는 사실은 별로 없다.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피의 탄수화물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과육이 아니고 속시죠. 속시에 있는 것도 포도당, 과당, 설탕 그리고 뭐 사실은 씨앗에서 포도 광합성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잎에서 광합성이 된 포도당이 설탕의 형태로 오면 그걸 갖다가 다시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전분으로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도 많은데 속시에는 그냥 그대로 설탕 형태로 보관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물에 녹을 수 있는 성분인 거고요. 근데 이 포도 설탕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원두에 보면 이게 남아있지 않고 전부 다 카라멜 반응, 메일라드 반응 이런 것에 의해서 전환되고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 커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원두죠. 원두의 탄수화물 조성을 보면 단당류, 포도당, 과당 형태는 별로 없고 이당류인 설탕 형태가 많이 있고 다당류는 이게 세포벽 성분을 이루고 있는 거죠. 세포벽 성분, 뭐 불용성 탄수화물의 셀룰로스라고 표시되는 것도 있는데 셀룰로스를 분해하면 다 포도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당류가 포도당으로 되어 있느냐? 물론 포도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양은 작고요. 셀룰로스 양이 작으니까 실제로 많은 것은 만노스입니다. 만노스, 갈락토스, 아라비노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라고 돼 있는 당 종류 정리해 놨고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벽 하면 참고로 알아둘 만한 내용이 보통 식물의 세포벽은 주로 셀룰로스로 돼 있다. 셀룰로스는 포도당, 순수하게 포도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그재그 다음에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슬과 사이가 굉장히
많은 수소 결합에 의해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셀룰로스가 똑같은 포도당이지만 분해가 안 되는 것은 이 틈이 벌어들이기가 초강산화이나 알카리가 아니면 잘 분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분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얘가 이제 다발을 이루고 있으면 상당히 견고한 철근 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데, 철근 같은 경우가 풀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죠. 틈새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가 단단함을 부여하고, 이걸 갖다가 묶어주는, 이렇게 이제 망사처럼 해가지고 감싸가지고 얘를 풀어지지 않고 끈적끈적 달라붙어 주는 것은 리그닌. 그래서 목재의 심부 부분은 여러 걸로 주로 돼 있고요.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으로 돼 있고, 팩틴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그러면 좀 촉촉한 부위. 팩틴 자체는 친수성이 좋아가지고 틈새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축이 있으면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가지가 많을수록 옆에 있는 사슬하고, 이게 사실은 몇 개만 그려놓은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길게 있는 거고, 길게 있는 게 중간중간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가지가 있으니까 딱 달라붙지를 못하죠. 틈새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이게 수용성 다당류, 그러니까 물에 녹일 수 있는 긴 다당류가 되는 거죠. 커피에서는 이 팩틴이 문제가 되는 게 속시하고 과육 사이에 틈에가 이 팩틴이 있어가지고 얘가 끈적끈적하게 돼가지고 과육 부분을 씨하고 분리하기가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모든 식물의 공통적이라서 커피라고 알아야 될 성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셀룰로스 해주는데, 광합성을 하면 항상 설탕 형태로 온다. 이걸 분해해서 포도당은 직접, 과당은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한 다음에 보내주면 이게 촘촘하게 이어서 구조의 구조를 만들어서 단단한 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벽이 처음에는 저도 이제 셀룰로스라고 생각했는데, 커피의 세포벽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단단하고 고형분의 50% 정도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씨앗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씨앗의 목적은 번식이잖아요. 번식을 하려면 씨앗에서 뿌리가 나와서 물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자라서 잎이 나와서 광합성을 시작해야만 새로운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광합성을 하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씨앗 속에 있는 성분을 이용해야 되는데,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식물 자체도 분해를 못합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튼튼한 나무 보면 가운데 부분은 죽어있는 나무예요. 죽어있는 거. 겉에 감싸고 있는 촉촉한 요 부위가 살아있는 거지. 근데 셀룰로스는 죽어있는 부위인데 그게 너무 많다면 단단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자라서, 물론 사실은 씨앗은 요만하는데 이만한 큰 뭐 나무가 자라면 거짓말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건 대부분 물이죠. 여긴 물이 별로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대부분 물덩어리니까 이 정도 크게 자라는 거고요. 그래도 제법 많은 성분이 필요한데, 이게 셀룰로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이건 어, 커피가 자라면서, 이게 자랄 과정에서 조그만하다가 좀 커지겠죠. 제법의 성분이 막 커질 텐데, 자라는 부분 중에서 그 더 많이 생장을 안 한다 그러면 양은 비율이 작을고, 상대적으로 나중에 합성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비율이 많아질 텐데, 갈수록 합성을 많이 하는 게 갈락토만능. 아라비노 갈락탄도 합성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헤미셀룰로스인 아라비노 자일란 같은 경우는 상대적 비율이 줄고, 셀룰로스는 그래도 10% 차지하네요. 그래서 커피에서 가장 많은 성분은 사실은 갈락토만난이다. 갈락토만난 같은 경우는 그 만노스가 뼈대곡 중심이고, 갈락토스가 이렇게 끼어 있다. 이것은 나중에 나오는 아라비노 갈락탄보다 더 단단합니다. 아라비노 갈락탄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지가 많으니까, 많이 투여됐으니까 단단해 보이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지가 많을수록 메인 사슬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커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바람에 아니면
흔들리기 쉬운 거죠. 그래서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분해가 훨씬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원래는 훨씬 긴 것 중에서 이 정도, 양이 10개 이하로 쪼개져 있는 것 같다가 이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너무 긴 것은 물에 녹지를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당 잘 녹고 메가당 잘 녹지만 물엿, 점도가 있고 덱스트린까지도 녹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지면 전분은 물에 녹지 않고 침전한다고 해서 전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포도당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길고 단단해지면 물에 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녹을 수 있는 성분인데 이게 길어지고 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덩어리져 있고 녹지는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로스팅에 의해서 분해되면은 분해된 것 중에서 아주 작게 단당류까지 분해된 것은 우리가 향 만들어진 반응이 하는 물질로 쓰이는 거고 이렇게 적당한 크기 10개, 15개 이하로 쪼개진 것은 이게 당이다 보니까 물에 녹아 나옵니다. 물에 녹아 나오는 게 우리가 마시는 그 커피 중에 절반을 차지합니다. 절반을 차지하는 식이섬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걸 통해서 우리 하루에 섭취하는 식이섬유의 한 10% 정도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법 많은 양이죠. 그래서 원래 생두에는 갈락토 만난이 25% 가까이 들어있다. 아라비노 갈락탄은 15% 이상 들어있다. 근데 이게 강하게 로스팅을 할수록 걔가 이제 분해가 되겠죠. 분해가 돼서 감소하는 부분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강부전하면. 아라비노 갈락탄은 더 많은 비율이 분해돼 버리는 거죠. 분해돼 나오면, 그러니까 원래 생두 다당류가 그대로 있고 있는 성분이 있고 분해된 성분이 나왔는데 이거 대부분은 멜라노이딘, 불능성 까만 시커먼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고 그 중에서 일부가 물에 녹아 나온다. 물에 녹아 나오는데 이게 커피에 녹아 나오는 성분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꽤 중요한 성분이죠. 간단하게 이 특징을 정해보면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커피의 주성분인 갈락토만난, 아라비노 갈락. 크기는 커지지만 얘가 제일 약한 거, 그 다음에 약한 거, 제일 단단한 거. 셀룰로스가 뭐 차곡차곡 쌓여서 가장 단단한 조직을 이루고 가지가 있으면 그만큼 떨어져 있다. 좀 좋은 내용이죠. 그다음에 그 커피 세포벽 성분은 구조체, 힘을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두툼하고 단단합니다. 그러면 이 두툼하고 단단한 것이 틈이 없냐? 그럼 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단하는 것은 실제로 지방막에 의해서 차단되지 송송송 구멍이 뚫어 있는 거죠. 구멍이 뚫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다세포, 커피 원두 같은 경우는 이 세포 안에, 아니, 생두 안에 세포가 100만 개가 있다 그러거든요. 100만 개가 있으면 도대체 몇 개를 뚫고 들어가겠어요? 뚫게 들어가는 게 단단한 세포벽에서 딱 막혀 있으면 거기에 영양분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세포, 식물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다공성 구조고요. 그 벽공, 원행질 연락사 여기에서 출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세포벽 구조는 그 디카페인 할 때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두에 생두에 그 안에 100만 개의 세포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 있는 카페인 성분을 물에 녹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이 거기다 강제로 물을 집어넣은 것도 아닌데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서 이 성분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두일 때 그 100도씨 정도로 1시간 정도 가열하면 클로로겐산과 카페인이 분해가 된 상태가 되고 물에 의해서 안에 있는 성분을 녹여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면 이게 로스팅을 하면 어찌 될까요? 로스팅을 할 때 만약에 이 구멍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면 CO2 같은 경우가 계속 그 안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계속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로스팅을 하면 200도까지 올라가고 그 와중에 끓는 점이 한
180도 이상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1기압, 2기압, 3기압 올라갈수록 이 비점이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뽑기 같은 거 만들면 100도씨 이상으로 설탕물이 가려졌을 때 그 시럽, 그 뜨끈뜨끈한 시럽처럼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이제 식으면서 이렇게 막아져 있겠죠. 막아져 있으니까 CO2 같은 경우, 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콜라병, 페트병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부피의 4배 정도, 4볼륨 정도의 CO2가 들어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페트병 그 틈으로 삐져나옵니다. 이렇게 투과성이 좋은데 이게 안 빠져나오고, 뭐, 2주, 3주 된 것도 분쇄해서 물 부으면 그때서야 CO2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잘 차단된 상태다. 이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산, 통상의 유기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종합적으로 식품화학 설명드리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클로로겐산은 설명드려야겠죠. 커피에 독보적으로 많은 성분이니까. 그래서 이 롭스타종은 더 많죠. 씨앗에가. 과육에 있는 것은 사실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어차피 벗겨내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게 카페인과 더불어서 식물 자체를 보호하는 성분이죠. 그래서 같이 커플로 움직이는데 잎에 있다가 과육에 있다가 씨앗을 보호해야 되니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씨앗에 많이 있다. 씨앗에 많은 것 중에서도 여기 클로로겐산의 종류인데 여기 있는 게 하나짜리, 2개짜리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런 이름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로로겐산뿐만 아니라 뭐 식물에 있는 모든 유기물은 포도당에서 유래한 거고요. 포도당의 구조를 알고 나면 일단 분자 구조를 보면 어렵게 만들어야겠다. 왜? 포도당과 비슷한 형태면은 쉽게 만들어진 거고 포도당이 없는 형태가 있으면 여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포도당에서 아미노산 중에서 가장 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여기 과정을 좀 더 생각해 놨는데 트립토판이 제일 어렵게 만들고요. 기본적으로 방향족 물질, 방향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황구조가 있는 물질인데 황구조가 있는 물질은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식물 중에서 단 한 가지 물질, 단 한 가지 아미노산은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뭐냐 그러면 리그닌의 원료가 되는 페닐알라닌입니다. 페닐알라닌은 이 중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 가지의 형태의 리그닌의 단분자가 만들어지고 얘가 중합돼서 리그닌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 과정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향기물질이 식물의 독특한 향기물질의 원천을 만들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그 폴리페놀 할 때 이게 펜이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페놀 여기 단순하게 OH가 붙어 있으면 페놀 이게 여러 개 붙어 있으면 폴리페놀인 거죠. 근데 그 중간에 퀸산이 만들어지고 이 퀸산 같은 경우 결합하시는 위치가 세 군데가 있죠. 3, 4, 5. OH 부분에가 뭐가 달라붙은데 산하고 알코올이 결합하는 것을 에스터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탈수가 되면서 결합되는 거고 요게 요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알코올과 산으로 분해되는 것을 가수분해라고 하고요. 이게 가장 흔한 그 대사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실제로 클로로겐산이 이름이 하나이지만 실제로 결합한 것들은 카페산, 페룰산, 쿠마르산 3종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결합되는 것은 카페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결합한 형태가 있죠. 하나만 결합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게 3번이나 4번이나 5번에 페룰산이 결합된 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카페산이 결합된 것도 있고 카페산 같은 경우는 여기 3번, 4번에 결합할 수도 있고 2개 결합되면 3번, 5번에 결합할 수도 있고 4번, 5번 결합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중에서 무조건 제일 많은 것은 하나짜리 결합한 거죠. 앞에 본 것처럼 6번째 위치에 카페산이 결합한 형태가 제일 많고 나머지 부분도 있다. 그래서 카페산은 한 종류는 아니다.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커피에 타닌이 있냐 없냐, 폴리페놀이 있냐 없냐 그런 논란이 있는데요. 그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걸 페닐이라고 하죠. OH가 있으면 페놀이라고 있고 이런 분자가 여러 개 결합된 거라서 이 클로로겐산은 폴리페놀을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슈도 다 이게 카닌 작게 보면 사람들이 이쪽 방향적 물질 이런 작용기가 갖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황산화력이 있어요.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같은 경우는 식물의 호르몬 물질이고 생리활성 기능이 제법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수많은 플라보노이드를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걸 플라보노이드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카테킨이 많죠. 카테킨을 갖다가 플라보노이드라고 하기도 하고 폴리페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헷갈리죠. 어떨 때는 타닌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떡더름한 성분은 타닌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타닌이 축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특징적이고 그래서 타닌이든 폴리페놀이든 플라보노이든 다 항산화 기능이 있다. 커피 같은 경우는 클로로겐산이 항산화 기능이 있다. 근데 이런 항산화 기능에 대해서 너무 과신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이런 물질은 한번 산화되고 나면 재생이 안 되거든요. 한번 일회용이라서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하고 있는 것은 재사용입니다. 비타민C는 산화형, 환화형 계속 재사용하니까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 일회용은 식품 자체, 그 성분 자체를 보호할 때나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우리 건강이 좋아질 정도로 항산화 기능은 못합니다. 단백질, 당연히 식물도 단백질이 있겠죠.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 단백질 형태가 있고 아미노산 형태가 있는데 동물은 거의 99% 이상 단백질 형태고 아미노산 형태가 작은데 식물은 제법 아미노산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뭐 특별한 현상은 아니고요. 질소화합물 중에 특이한 게 카페인이죠. 카페인 같은 경우는 뭐 ATP로부터 IMP로부터 이런 형태가 기본적인 형태가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에서 얘가 이제 분자가 이렇게 배설되려면 결국 우리 몸 같은 경우는 요소 형태로 배출되는데 식물도 DNA가 있고 그러니까 이쪽 ATP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 있는데 그 경로에서 살짝 새길로 올라서 테오브로민이 될 수도 있고 카페인이 될 수도 있고 테오필린이 있고 이건 삼형제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각성 효과가 있고 주로 많이 있는 부분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카페인의 각성 기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커피 나무에도 카페인이 많은 상태면 자기 자라는데 힘든 독이 되겠죠. 독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 다른 식물에 대해서 자기 식물, 커피 자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 여러분 우리 몸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갖고 있는 만든 물질은 아니죠. 이 기능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히려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성분이 트리고놀린 같아요. 식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소라고 하는 게 귀중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면 모든 탄수화물과 지방은 두 개는 탄수화물은 CHO로 되어 있고 지방은 거의 CH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해결 가능한데 질소는 단백질은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미노기죠. 그래서 그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되어 있고 그 아미노산은 케토산, 유기산의 형태의 아미노 NH2가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기 중에 N2는 이 상중 결합이 너무 견고해서 식물이 도저히 활용을 못합니다. 이걸 아미노나 질산의 형태로 바꿔줘야만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광합성하고 상반됩니다. 광합성을 이용해서 하려 그러면 그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소가 질소가 붙어야 질소를 이렇게 분해해서 전환을 시킬 텐데 그 효소에 산소가 훨씬 잘 결합합니다. 산소가 없어야 되는 거죠.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는 작물인데 거기에다가 광합성을 질소 조정하려고 그러면 서로 병립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자기는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질소고정균한테 주고 질소고정균은 광합성을 하지 않고 질소고정만 해서 이 암모니아 형태로 이 식물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귀한 자원이다. 귀한 자원이니까 꾸준히 재생하려 그러고요. 회수하려 그러고. 그래서 특이한 게 트리고넬린이 1% 가까이 많이 들어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이쪽 형태 여기 니코틴산이나 니코틴산 아미드 이게 아미노기가 하나 결합된 거 이걸 갖다가 비타민 B3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 대사에서 NAD, NADP 이것이 수소를 보관하고 형태로 해서 이게 없으면 아예 에너지 생산을 못해서 거의 직사에 가깝도록 치명적인 이게 결정적인 물질인데 모든 식물이 공통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부족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부족할 일은 음식을 먹게 되면 결국은 요 분자가 무슨 이게 우리가 미네랄도 마찬가지죠. 미네랄은 분자 상태이니까 영원히 쓸 수 있습니다. 배출만 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비타민도 얘가 에너지원이 아니고 계속 쓸 수 있는 분자다 보니까 사실은 손상만 안 되면 계속 쓰다 보니까 정말 작은 양이 필요하고요. 정말 작은 양은 우리가 먹는 다른 음식을 통해서 계속 보충이 되니까 굳이 합성을 하지 않는 거지. 만약에 비타민이 없다 그러면 그냥 숨 못 쉬는 거와 똑같습니다. 산소를 먹는 이유가 ATP를 합성하기 위한 건데 산소만 있다고 합성이 되는 건 아니죠. 중간에 PCA 회로라는 회로가 돌아가야지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그때는 무수한 효소와 조효소인 비타민 같은 경우, 비타민 B 같은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막 붕괴되면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타민만 찬양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하여간 그래서 이 형태인데 이 형태에다가 이렇게 며칠끼리 하나 결합한 상태를 묘하게 이런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 많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이걸 며칠화를 안 시키고 그걸 갖고 있다. 그러면 와 세상에 이렇게 비타민 B3가 많은 그 식물이 있다니 씨앗이 있다니 그러면서 난리가 났겠죠. 비타민이 무엇에 1000배가 들어있는 10,000배가 들어있는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비타민은 아니죠. 그러면 얘가 로스팅을 하면 일부 이 형태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열하면 비타민이 파괴되는 걸 알고 있는데 커피에 있는 생두에 있는 것만큼은 가열을 하면 비타민 B3가 만들어진다. 재밌는 이야기죠. 지방 같은 경우는 커피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게 리놀렌산, 오메가6이네요. 오메가3, 오메가 9, 3인데 6 많으니까 특별한 건 없는 거죠. 그래서 팔미트산 많고 리놀렌산 많다. 이렇게 만들어진 저장체니까 중성지방의 형태고 그다음에 특이한 게 디터펜이 많다. 터펜 중에서 터펜은 이소프렌이 2개 결합된 거, 디터펜이 4개 결합돼서 변형된 형태가 이런 형태인데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대사 효소가 콜레스테롤 대신에 이걸 딱 결합해가지고 콜레스테롤 대사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다소 수치를 높여주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이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식물의 가장 흔한 성분은 CHO, 탄소, 수소, 산소고 원래 H2O, 물을 분해해서 산소를 버리고 수소를 가지고 CO2에다가 붙여놓은 게 우리 포도당이고 그걸로 만들어진 게 탄수화물과 지방이니까 얘야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게 질소, 그 다음에 칼륨이죠. 그래서 NPK, 예전에 3가지 농약이 처음에 식물학자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식물을 키워봤더니 물만 주면은 쭉쭉쭉 중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뭘 안 줬는데
그때 소비 단계에 땅에 있는 이런 미네랄을 소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력, 토지, 뭐 온갖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NPK만 주면 되는 거구나 생각하다 나중에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 말고 더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흙없이 수경재배도 가능한 거죠. 나머지 미네랄은 거의 없다시피 작은 양이 필요하고 칼륨이 필요하다. 그래서 칼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세포 안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일가이온이라 다른 기능을 안 하지만 삼투압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에도 삼투압을 유지해야 되고 세포 안도 삼투압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야 물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삼투압을 유지하는 역할이 있고요. 아쉬운 점이 흙에 보면은 나트륨과 칼륨이 거의 비슷한 양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이 약간 더 많죠. 그러면 흙에서 자라면 이런 자원은 흙에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고요. 생각보다 알루미늄이 굉장히 흔해서 식물 중에서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있는 건 많습니다. 철도 굉장히 흔하고 칼슘도 흔하고 나트륨도 제법 흔한데 우리가 왜 소금을 따로 챙겨 먹을까요? 나트륨은 흡수를 하지 않죠. 그래서 칼륨을 흡수하지 나트륨을 흡수하지 않으니까 식물을 먹어서는 우리 혈액의 86%를 차지하는 소금 성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몸 중에 하나를 동원해서 나트륨을 혈액의 주 미네랄인 86%를 차지하는 미네랄인 소금을 따로 챙겨 먹는 거죠. 뭐 하여간 이렇게 해서 모든 식물에는 칼륨이 많고 커피에도 칼륨이 많다. 그래서 그 롭스타 좋은 것 중에 칼슘이 많은 것은 미네랄 중에서 맛이 괜찮은 것은 나트륨, 소금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쓰거나 떫거나 이상한 맛 납니다. 그래서 칼륨이 너무 많아도 커피 맛이 떨어집니다. 이상으로 커피의 그 일반 성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책 내용도 사실은 PPT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꼼꼼하게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모든 식품의 공통적인 내용이라서 식품의 원리 부분을 설명할 때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